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5% 오른 3,407.31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인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고요.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0.66% 오른 852.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389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른 상태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3,407.31, 코스닥은 852.6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이 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요구를 했는지 대법원장이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대통령실의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가 어떤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만큼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장 자리는 선출 권력의 후순위인 임명 권력인 만큼 사퇴 요구 이유를 스스로 성찰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첫 입장 표명 이후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일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속에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구체적 의견이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보도하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거나 다름없다고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곤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법률 제정이나 기구가 필요하면 이는 국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둘러싼 대통령실 추가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해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우선 새 정부가 출범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훨씬 더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화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폈는데요. 기업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국익을 거론하며 최종 합의 시점은 국익이 최대화된 시기가 될 거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미 양국 간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로 미국의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해당 사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더 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된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네, 시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는데 오늘 아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위헌 논란을 거듭 일축하면서 이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를 전담할 재판부도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을 고리로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론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만큼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란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중단됐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진행 중인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이셔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 명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겁박을 규탄하며 법원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첫날의 주요 내용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내란 심판론을 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됐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천을 떠돌았을 거라며 관련한 문제적 발언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극우적 망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내란 좀비들이 검찰과 경찰, 사법부까지 침투해 있다면서 총리에게 정부 산하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과감한 인사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을 찍어내리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돌연변이 제도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을 묻는 임의원 질문에 국민이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며 애둘러 힘을 실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관련 망언을 규탄하는 국회 피켓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조국 혁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로 새 출발을 했고요.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오는 25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면서 내란 사태에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이 함께하는 정부 재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혁신당이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 발을 내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이 법률적 절차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자신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위원장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도 많았지만 계산적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지고 피해자 치유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과 통합, 치유를 원칙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가겠다면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3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한 채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한 건 또다시 상처를 준 거라며 이러나 저러나 조국밖엔 답이 없다는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전직 의원인 황교안 당시 당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직 의원인 이만희, 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네, 유가족 측과 파출소 동료들은 일부 해경 간부가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고 경위 관련 함구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연결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중부해경청장장으로 엄수됐고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지켜세우지만 우리는 가족이자 친구, 동료로서 그 순간 추위의 어둠 속에서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구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밀물에 구립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홀로 구조하다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입혀준 뒤 탈출하려다 밀물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해양경찰에 임용된 고인은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받고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사의 순직을 두고 유가족들과 동료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오늘 연결식을 2시간 앞두고 이 경사와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해경 직원 4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파출소 팀장이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이 경사를 홀로 구조 현장에 보냈고 휴식을 마친 뒤 복귀한 동료들에게도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팀장에게 이 경사를 혼자 보낸 이유를 묻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파출소 내부의 이야기를 언론이나 유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면서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중부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이 경사가 숨지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지분 매각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방시혁 의장이 앞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현재 어떤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방시혁 의장을 불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경찰 조사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상장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업 공개 과정에서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당시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매각했는데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가 이 비장상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지정 감사 신청과 같은 상장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뒤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는데요.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방 의장의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 허위 진술이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네, 하이브 상장 전에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전에 비공개 계약을 맺은 부분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방 의장은 기한 안에 상장을 못하면 주식을 되사고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사모펀드와 맺었는데요. 다만 이 계약은 상장 당시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관련 공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상장 직후 사모펀드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막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불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휩싸인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의 소환 통보에 세 번째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자진 출석 의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한 총재가 오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죠. 네,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오늘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요. 한 총재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한 총재 측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습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할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한 총재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매번 조사 직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와 일방적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재가 이미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특검의 의중이 신병 확보에 기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줄줄이 구속 심사가 예정돼 있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내일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특검 측은 내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팀이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며 자세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서기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특검에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공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재판과 우선 병합해 공판 기일을 주 4회씩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속한 재판을 논하기 전에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던 전직 장관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서며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유럽의 불안이 외국인 투자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증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11.77포인트, 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4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입니다. 코스피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장중 3,42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 원어치를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34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장중 77,300원에 거래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5.61포인트, 0.66% 상승한 852.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상승은 우리 정부 정책과 함께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증시 선호도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재정 문제가 불거졌고 러시아군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토 드론 진입을 계기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FOMC에서 고용시장 악화를 감안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0.8원 오른 1,389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년에 산재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의 경우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급 계약 때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원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고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산업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후속 협의를 마친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당장 내일부터 15%로 낮아지면서 미국에서의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이번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릴레이 방문입니다. 국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방식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투자를 간접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면 미국은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 수익 배분도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회수 뒤에는 1대 9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국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받은 일본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후속 협상을 마친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 인하도 먼저 적용받게 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무작정 서두르진 않을 방침입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 신규 개방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징역 10개월, 또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구형률이 생각보다 좀 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양형 기준보다 상당히 형량이 강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다거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양형 기준이 굉장히 좀 높게 설정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상당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강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아마 검찰의 구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낮게 판결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기존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보통의 양형 기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구형량이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6년 동안 이어져 왔고요. 그동안 많은 이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면책을 받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만 대거 지금 이제 구형을 하는, 그리고 또 무거운 구형을 하는, 또 심지어 징역형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과정에서 교섭 단체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건데 이건 당연히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어났으므로 정치적 책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묻게 되면은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판가름나는, 즉 정치에 의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숙소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무조건 법으로 넘겨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공론화 과정, 이것을 회수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나경원 의원 최후 변론에서 여야 4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이 사건의 본론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법에 의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심 구형량이 중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 만에 내려진 판결인데 상당히 이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또 법원의 결정인데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서 여야 간에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중진이란 말이에요. 당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태로 법사위의 간사는 더 이제 막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더 대결 구도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슈 플러스 진행되는 특검 또는 다른 관련되는 검찰 조직 개편이나 이런 법안들과 맞물려서 이제 국회에서는 한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느냐. 이제는
사법부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사법부까지 포함된 대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나경원 의원에 대한 높은 구형량,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요. 잠시 후에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되어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이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사퇴를 또 언급했습니다. 개별 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아무래도 사법부가 본인들의 이런 상황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누가 해트렸느냐라는 말씀에 저는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의 선거를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바꾸기 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런 독립된 구조를 갖춘 상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법개혁도 본인들이 대놓고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퇴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이 전국 법관회의 내용들을 보면요. 12월 4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4일 계엄 다음 날에도 전국 법관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때 법관들이 의결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본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질서에 따라서 겸허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메시지만 냈거든요. 그러나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사실 대놓고 부정하고 있고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3번 분립 이내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아무래도 헌법과 법률에만 이렇게 매여 있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전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의 이 같은 목소리가 좀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당장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지만요.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말씀 돌아봐야 드리겠습니다.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지금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결국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대법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선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법 시스템에 공정하게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조희대 대법관과 사법부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관이 그런 파기환송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자리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은 이건 사법부 헌법을 유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법관들의 이제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6년입니다. 보장되어 있고 그 법적 지위도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 집권 세력들,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가 서로 짜고 같은 날 동시에 아침에 이 화제를 꺼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짜고 결국은 사법부를 짓밟는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짓밟는 행위는 다름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절차와 상황 관리만 잘 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이 선고하는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태 논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할 때 9일 만에 심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속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민주적 절차로 뽑힐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고, 독립을 그리고 권위를 위주로 하고 있는 대법원의 신뢰도를 본인이 훼손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연출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이제 당시 후보죠.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수사라든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지면서 대선 후보, 그러니까 선거를 막바지까지 앞두는 그런 상황에서 선고가 나오도록 유도를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시에 나가서 재판 다 받았더라면 이미 판단이 나왔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선 주자로 할지 아니면 대선 후보를 바꿀지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을 벌지 않고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던 그 책임 탓이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더 뒤집어 씌운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투쟁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없고 사회주의적 입법권만,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적 이제 입법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민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법 정의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사회주의 입법권인데, 그런 노래를 내세운 것과 매우 유사해서 굉장히 오래된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대변인이라서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기소가 늦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를 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논란 때문에 기소가 애초에 1년 6개월 이상씩 멀어졌기 때문에 기소가 늦어서 판결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기소를 늦추기 위해서 재판을 끌기 위해서라고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네. 예, 단식하고 출석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재명 후보자 본인이 한 건데, 그거 어떻게 검찰에서 기소를 본인이 늦춰서 기소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검찰 탓을 합니까? 단식하면서 수사에 임하지 않아서 기소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 건이 섞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민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유불급, 교각사루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각사루는 소의 구부러진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이제 뿔을 부러뜨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법부와 관련된 여론은 이제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 주부청까지도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부청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그만큼 경제 관련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역대치를 갱신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냐?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의 관점, 커뮤니케이션 지수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임기가 주어진 소명된 이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 또는 대법관을 26명으로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의 성격을 바꾸겠다,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대상도 맞고 비판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바꾸겠다, 또 내려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자칫 부메랑이나 여론상의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왈가왈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상을 내려와라 하는 사퇴 압박은 또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사법부 수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2번 브리핑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예.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변인의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 브리핑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발언이 마치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로 일부 보도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오보라며 추가 브리핑을 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걸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브리핑 들어보시죠.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리고요. 본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브리핑을 다시 열었는데요. 실제로 탄핵 주장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께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비판은 하지만 그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이런 의사들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회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은 다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퇴 압박에 이어서 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법부 수장을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다, 탄핵을 한다. 이것은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01조는요. 법관은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는 정지라든가 강등, 감봉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6년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억지로 내쫓았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65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 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 소추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알고 뒤늦게 알고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두 번 이제 기자회견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메랑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봅니다. 예, 대통령실의 변화된 입장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칙적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그다음에는 사퇴에 있어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엇박자가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국정연한에서 성과를 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아주 강경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앞서 전용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에서는 물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노를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 국면부터 못마땅했던 것이고 그런 못마땅했던 점들이 켜켜이 쌓여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민주국가에서 아무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려와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론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에 호의적이겠냐.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야당일 때면 몰라도 이미 정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다수 의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견고한 또 국정 운영에
이 또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을 길도 없고, 대법관 정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길도 없어요. 그냥 본인으로서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반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민주당에서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의 갈등설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구덕에 소출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악수가 어색하잖아. 악수가 어색하잖아. 형이 가운데 서봐. 됐어. 자, 네, 들어가고. 네. 저보다 형제가 더 싸움이 아니고. 봉합은 대충 그냥 일단 덮은 것, 이것을 봉합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의미가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틈은 없었다, 또 약간의 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일단 덮은 것이 아니라 완전 해결되었다. 네, 이른바 청병 갈등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대변인 최근 불거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단순 봉합이 아니라 완전 해결된 거다. 원래 틈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싸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등을 지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저는 충분히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아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지금 그때의 아픔을 충분히 딛고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저 회동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봉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적으로는 뭐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훼손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그 훼손된 신뢰에 대한 목소리를 다르게 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의 시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만 고립되는 그런 현상을 낳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 그러니까 양 대표께서 본인의 감정 표현을 서둘러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청명 갈등은 애초에 없었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했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다 보니까 이 의견을 뒤집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은 정청래 대표가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닫힌 상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정청래 하면서 굉장히 격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라는 그런 표현을 보도에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찬성한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건이 이제 계속 커지면서 일파만파가 되면 이게 당정 갈등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노선 투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두 분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어준과 개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뒤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관리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주도권, 국정 운영 주도권이 주목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집을 시켜서 그 에너지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국민을 좀 폭넓게 보는 입장인 거고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개딸만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비슷하더라도 보는 눈은 각자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하면은 이꼬르, 개딸 뭐 이런 논란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된 국민 여론조사도 50% 이상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강성 지지층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그들이 부추겨서 브리핑을 했고 뭐 의견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안 맞습니다. 애초에 강성 지지층들로 불리우는 분들에게 항의를 받기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해당 부분을 내가 잘 몰랐다라고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점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저 갈등들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에서 당과 원내의 차이로 불거진 일들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성 지지층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통일교에서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의 경우 83세의 고령으로 열흘 전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4일 전에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는 의료 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서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을 회복할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2, 3일 내에 특검이 지정해주는 대로 출석할 것이라면서 앞서 한학자 소환 불응에 관련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특검에 대해 통일교가 입장을 낸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특검에 회복할 시간을 요청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청 갈등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기 3개월 같이 지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뭐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청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당에서 또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에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태도를 보이면 이런 상황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 조직 개편이든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이 나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정치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저녁이 일요일 저녁 만찬이에요.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장 연장자고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상황이 100% 봉합될 수 있는 상황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사석 같으면은 그냥 동생이지 않습니까? 정 대표 내일 점심 같이 그냥 조용히 둘이서 합시다. 그럼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시선 처리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관찰법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아요. 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워낙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황을 타개하고 싶으니까 손에 힘을 쫙 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거는 괜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대표의 태도가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괜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도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없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론될 필요도 없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거론될 필요도 없는데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판단과 태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핵심 요인으로 봅니다. 예, 청병 갈등, 당정대 갈등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로 내용을 겪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대변인이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인데요. 조국 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실명 거론 금지. 지난 12일 조국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을 폭로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강 전 대변인은 내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당 요청을 거절했죠. 오늘 발언이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당시 대표가 징역 2년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 일행을 노래방으로 이끈 건 고소인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보 1배 때 성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5달 140일 만인데 조국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전날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뭘까요?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앞서서 조국 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에게 복당을 원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본인이 이름 불리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아마 그 피해자의 복당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 사활을 걸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지금 조국 대표의 정치적 앞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중간에 목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대변인이 본인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왜 이런 입장을 갑자기 냈을까요? 글쎄요, 아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판 준비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나왔을 때부터 한 번도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자기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낸다는 것은 아마 법적인 처벌, 법리 다툼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비대위원장께서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모순되는 게 있어요. 피해자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이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또 미리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 언급하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언급하지 말라는 거, 그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훨씬 더 전에 이미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10장이 넘는 이제 사안에 대해서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출소해서도 피해자가 면담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계속 피해자님에서 무응답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묻고 가려다가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굉장히 좀 위선적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좀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본인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건 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김보엽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가해자를 위한다고 가해자 이름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피해자의 이름 좀 언급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해자가 저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마치 허위 가짜 주장인 것처럼 저렇게 호소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는 것은 좀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비대위원장의 당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내란 특검이 한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황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본격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죠. 이건 국회의원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한미정 선생님은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 그 몇 달 전에 갖고 있었던 근거의 출처, 내용 이런 걸 밝히는 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 나갔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자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쪽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피해자라고 지정을 하면서 마치 강제 구인을 운운하는 건 또 피의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우리 이하진께도 배신자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 트라우마 걸릴 수밖에 없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왜? 여기에 이 여론상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안 나가자니 비상계엄에 선을 그었는데 피해자 아니고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전혀 협조를 안 하기도 또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검이 뭐 그걸 의도하거나 그것을 뭐 시도하는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이런 어떤 상황에 주문이 올 때 상당히 이제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응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걸 뭔가 정치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상당히 좀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당내 의견이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약에 띄워주려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띄어서 당내 갈등, 국민의힘 내 당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일부러 서사를 만들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몸값을 올려주고 오히려 영향력을 더 키워줘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특검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계속 나와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소식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건너간 전한길 씨 이야기인데요. 전한길 씨 한국에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제가 운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시킨다는데 이재명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아마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봅니다. 저 역시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손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기도 했고 그래서 전한길 씨가 이 손 목사 다음에 자신이 타겟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과몰입을 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VCR에서 봤듯이 굉장히 좀 몰입도가 좀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닌가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코리아도 좌파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글 코리아에서는 내교 위반을 무엇보다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경고한 이후에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또다시 내교를 위반한다면 수익 창출 정지를 시키고요. 거기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널 삭제까지 하는 것이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교입니다. 본인들이 위반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글 코리아가 좌파에게 잠식당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과몰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하루빨리 전한길 씨가 이 정치에 손을 떼시고 본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국사 강의를 다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뭐 강연에 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늦더위와 강한 비가 교차해 지역마다 날씨 변화가 컸는데요. 내일은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이 비로 30도를 오르내리던 늦더위가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늦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린다고요? 네, 내일과 모레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됐는데요. 늦더위의 기세가 크게 꺾일 걸로 전망됩니다. 우선 내일 비는 낮에 소나기로 내리다 늦은 밤 중부지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은 최대 60mm, 충청은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한 차례 단비가 스쳤던 강릉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0.7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더웠는데요.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는 큰 일교차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주말 천금 같은 단비로 강릉 상수원 저수율이 16%대까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형 병원은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락과 일회용 식기로 바꿨고 전국에서 단 2세트뿐인 소방 특수장비도 급수 지원에 투입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690여 개 병상을 갖춘 강릉의 상급 종합병원 직원 식당입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줄지어 도시락을 받아갑니다.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하루 1,800여 개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뭄 속 설거지와 조리에 쓰는 물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환자 식사도 일회용 식기로 대체됐습니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여 하루 약 250톤의 절감을 목표로 절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름 30cm 대형 관에서 거센 물줄기가 홍제 정수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전국에 단 2세트뿐인 소방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으로 1km 떨어진 임시 취수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 대형관을 통해 하루 최대 10,000톤의 물이 정수장으로 공급됩니다. 소방 물탱크차 1,600대의 분량입니다. 화재 현장하고 침수 현장에서 배수 활동을 했지만은 이렇게 강릉 가뭄같이 이런 가뭄에는 급수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단비가 내리면서 강릉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16%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 5에서 20mm의 비가 다시 예보됐지만 완전 해갈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한 명당 10만 원씩 주는데 저번과 달리 조건이 있습니다. 상위 10%를 빼고 주는데요. 혹시 나도 해당할까 궁금하셨다면 이 뉴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밝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인 가구라면 직장인이나 자영업 관계없이 커트라인이 22만 원입니다. 넘으면 쿠폰을 못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겐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추가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를 예로 들어보면 외벌이 3인 가구 기준인 42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또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거나 자산이 38억 원이 넘으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코로나 때보다 대상이 10%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탈락자들 불만은 여전합니다. 누리꾼들은 세금 더 내는데 혜택은 없다, 못 받는 게 오히려 부자 인증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조건 없이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얘기인데요. 자, 1차 소비 쿠폰은 한 사람당 20만 원씩 국민 모두에게 지급됐습니다. 신청률을 봤더니 98.9%로 나왔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1.1%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56만 명, 경기도 안양시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소비 쿠폰을 쓸 수 있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직접 찾아가면서 신청을 도왔는데요. 공짜 돈을 마다한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지원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20년, 21년도보다는 높은 숫자입니다. 예전과 달리 찾아가는 신청까지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안 하시는 분은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자, 마지막 앵커 리포트는 법인카드 뉴스입니다. 지난 한 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쓴 돈을 따져봤더니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법인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금액이 16조 원이 넘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쓴 돈만 뽑았더니 5,900억 원,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 중 룸살롱이 3,200억 원으로 전체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어서 단란주점이 1,200억 원, 요정이 7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도 법인카드로 168억 원을 긁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유흥업소 결제 금액을 다 더하면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룸살롱 술 접대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골프장 결제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2조 5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전년보다 10%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내가 어둡던데 아직도 유흥 접대냐? 접대 쓸 돈으로 인재 투자하면 될 텐데 회식 문화 다음으로 고쳐야 할 것이 기업의 접대 문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하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과 숨진 20대 여성 틱토커는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피해 여성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지난 5월 접근한 뒤 이후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게 남성의 진술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가족들의 실종 신고 이후 동선을 추적해 피해 여성이 남성의 차로 전북 무주군으로 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지난 13일 새벽 5시쯤 무주군 도롯가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은 애초 여성과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며 진술하지 않고 버티다가 검거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남성의 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 DNA와 유류품에 대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흉기를 들고 부산 도심을 돌아다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직접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달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500억 달러,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하고 단기간 내 자국 내 특수 목적 법인에 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분 투자 비중은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채우길 원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에 이릅니다. 대량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고 외환 보유액도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 300억 불을 넘기가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이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걸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사업 우리도 해줘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협상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미국에 천문학적 돈을 주느니 우리 기업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세를 25% 물게 되면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줄 것으로 보이는데 3,500억 달러를 주고도 트럼프의 변덕에 시달리느니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기재부 당국자는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인 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후 초동 대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들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생중계 이후에 따로 해도 이제 서면 정도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네. 네, 서해 갯벌에서 실종된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해경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석 경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초동대처, 늑장 대응 등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돌이켜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 지금의 공수처를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패스트트랙에서 싸웠던 우리 당의 위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을 했던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아직도 무슨 미련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숨진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이 연결식을 2시간 정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려면 사건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함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와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팀원 4명이 연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경사 출동 당시 이들은 휴식 시간이었는데 근무에 복귀한 뒤에도 팀장이 이 경사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 전파가 안 됐단 건데 심지어 이 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것도 해경 지휘 라인이 아닌 드론을 운용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야 팀장에게 물어봤지만 위험하지 않아서 혼자 보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경사가 수영을 하고 있다는 드론 업체 보고에도 구조 지시조차 즉각 내려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당시 드론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구조했던 70대 남성을 만난 뒤 최소 30분가량 생존했지만 상황실 보고와 구조 헬기 출발은 이 경사가 드론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자차로 구조장비를 챙겨서 진이동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던 도중에도 팀장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사가 숨진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반복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유족이나 언론, 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다는 겁니다.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유족들 역시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피해달라는 해경 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석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이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리포트로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재석 경사와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료들의 녹취 듣고 오시죠.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있었던 팀장과 팀원들 간의 불화, 그리고 그날 이루어졌던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혹은 주변 지인 동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네, 순직한 해병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명조끼를 벗어서 사람을 구한 것들은 참 영웅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한 명이 홀로 출동을 해가지고 우연히 가는 길도 아니고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순직을 이로 발생하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당시의 출동 경위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언제쯤 있었고 그 지원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째 계속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왜 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에 당직에 같이 했던 해경들이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당시의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함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이 담당 팀장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구조가 지연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요. 예. 순찰차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2인 1조로 기본적으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네. 왜 새벽 2시에 밤 바다에 홀로 출동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보도를 봤을 때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 요청을 받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을 했는지 만약 늦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관련 입장은 나왔지만 만약에 이 사건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든 간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당시에 이제 지원 요청을 받고 제대로 지원을 안 했거나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아무런 이런 해경들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 무근이라는 경찰 측의 이제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제기했던 매우 심플한 두 가지 질문들, 왜 홀로 출동해야 하고 왜 지원 요청에 대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후에 해명되어 그 보도 내용을 봤어요. 보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홀로 출동한 것은 맞다 한데 홀로 출동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건이 은폐 시도가 됐다 이렇게 지금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할 정도면은 좀 심각한 것도 이제 좀 느꼈을 텐데 내부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좀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직무를 유기해가지고 지원 요청했다는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직무 유기 혐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허위로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권력 관계에 기해 가지고 했다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허위로 자료를 내놓거나 자료를 숨겼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쭉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출석하는 장면도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을 통해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혐의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장 준비를 하고 상장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고 상장을 어차피 안 할 것이니 지분을 팔아라라고 해서 팔도록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모펀드가 결국 방시혁 의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방시혁 의장이 지분을 매입했고 매입할 때 상장 계획을 고의적으로 얘기를 안 함으로써 큰 차익을 거두었다라는 게 혐의의 전체적인 취지이고요.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방시혁 의장 측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고 또 당시에 그 지분의 매입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하게 사기적인 혐의들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일종의 공모를 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처벌 형량이 좀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얻은 수익의 3배에서 5배까지의 이제 추징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몇 년 이하 징역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규명해야 할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IPO 추진과 그다음에 매입할 때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지금 BTS나 뉴진스 등의 소속 가수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뭐 가수들의 활동대로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규모에 따라서 보자면은 하이브의 경영권 자체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이지호 씨는 오늘 진해기지 사령부 위병소를 차량에 탑승한 채 통과했고 이재용 회장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통역 장교를 지원한 이지호 씨는 11주간의 훈련을 받고 오는 12월 해군 소위로 임관해 39개월 동안 군에 복무하게 됩니다. 롯데쇼핑이 5년 안에 베트남 주요 도시에 복합 쇼핑몰 2개에서 3개를 새로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최고 경영자 기업 설명회를 열고 2030년 매출 20조 3천억 원과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을 달성하는 목표와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철현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문화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의 자산이라면서 임시 인력 고용과 식음료, 숙박업 등의 매출 증가로 295억 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화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함께는 빛,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진행합니다. 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 원대 초대형 해수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라크 총리실에서 3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900억 원 규모 해수 공급 시설 이른바 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5에서 60mm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 33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영서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중서부와 전북 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서부와 전북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점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늦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